비가 내리던 밤, 서울의 거리는 축축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거리의 불빛은 흐릿했고 간간히 지나가는 차량의 불빛만이 물에 젖은 도로 위에 일렁였다. 갑작스레 울려 퍼진 구급차의 사이렌이 정막을 찢으며 응급실 앞에 멈췄다. 급히 열리는 차량 문, 들것에 실린 한 여자가 안으로 실려 들어왔다. 숨이 가쁜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임신 38주, 중증 자간전증입니다. 혈압 180에 110, 즉시 수술 들어가야 합니다. 간호사의 외침의 상황은 일순간 전쟁터처럼 바뀌었다. 수술복을 입은 산부인과 전문의 하진우는 수많은 출산을 지켜본 베테랑이었다. 하지만 이 밤,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기억이 될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차가운 손으로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고 여자의 이름을 들었다. 윤아린, 24살. 너무도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벅찬 고통을 견디고 있었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떠 의사를 바라보았다. 제 아이는 괜찮을까요? 하진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다. 걱정 마세요. 우리가 무사히 아이와 산모를 지켜낼 겁니다. 그의 말에 그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 속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수술 준비는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조명이 내리쬐는 수술실 안은 숨소리조차 무겁게 가라앉았다. 하진우는 메스를 들어 복부를 조심스럽게 절개했고 자궁을 가른 순간 작은 생명이 세상과 마주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아기가 울지 않았다. 순식간에 고요해진 공간, 의료진 모두가 멈춰선 채 아이를 바라보았다. 산소포화도 정상, 혈압도 안정적이었다. 이상이 없었지만 정작 중요한 아기의 울음이 들리지 않았다. 하진우는 급히 탯줄을 끊고 신생아 전담 간호사에게 아이를 넘겼다. 소생술 시작하세요. 의료진들이 재빠르게 응급조치를 시작했지만 아기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순간 그 침묵을 깨트린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분명히 또렷하게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아기를 향했다. 하진우는 손에서 수술 도구를 놓치며 철컥 소리를 냈다. 수술실 안은 숨조차 멈춘 듯 얼어붙었다. 간호사는 입을 틀어막고 마취 의사는 손에 들고 있던 주사기를 떨어뜨릴 뻔했다. 그 목소리는 환청이 아니었다. 너무나 선명하고 정확했다. 태어난 지 몇 초도 지나지 않은 아기가 말을 한 것이다. 하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아이를 바라보다 갑작스럽게 울려 퍼진 아기의 울음을 들었다. 처음엔 약하게, 이내 힘차게 의료진 모두가 숨을 돌렸고 아기의 생체 신호는 완벽하게 정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가 느낀 충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방금 정말 말한 게 맞는 걸까? 태어나자마자 엄마를 부른 아기.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 순간부터였다. 하진우는 이 아이가 평범하지 않다는 걸 직감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이 아닌 끝없이 이어질 수수께끼의 시작이었다. 병실 안. 출산 직후의 침묵은 무겁게 깔려 있었다. 수술이 끝난 직후 윤아리는 마취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고 그녀의 곁에서 하진우는 조용히 맥박 수치와 산소 포화도를 체크했다. 그녀의 눈꺼풀이 천천히 떨리더니 마침내 눈이 반쯤 열렸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약했다. 제 아이는 괜찮아요? 하진우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의사로서 수없이 많은 아기를 받아왔지만 방금 일어난 그 목소리는 그의 모든 의학적 기준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그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한 채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건강한 여자아이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윤아리는 안도의 눈빛으로 눈을 감았지만 하진우는 그 말을 하면서도 속이 뒤틀리는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그 목소리는 너무 또렷했다. 태어난 지 몇 초밖에 되지 않은 아기가 엄마라고? 그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환청일 수도 있다고, 극도의 긴장감에서 비롯된 착각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자신만 들은 게 아니었다. 간호사도,
마취과 의사도 방 안에 있던 모두가 들었다. 입을 틀어막고 놀라던 간호사의 눈빛, 손에서 주사기를 놓치던 마취과 의사의 경직된 표정이 그 증거였다. 수술실에서 나와 사무실로 향하던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 작고 또렷한 목소리, 감정이 실린 어조, 단순한 기형적 현상이라고 보기엔 너무 섬세했다. 그건 진짜였어. 진짜로 말한 거야. 하진우는 책상 앞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논문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 신생아, 조기 언어 발달, 출생 직후 발성 사례 등 온갖 검색어를 입력했지만 나오는 결과는 한결같았다. 생후 몇 개월은 지나야 기본적인 발성이 가능하고 실제 언어 구사는 돌 무렵부터 이루어진다는 것. 그가 경험한 사건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들 뿐이었다. 머리를 싸쥐고 있던 그는 결국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신경과 전문의이자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유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석아, 지금 병원에 있어? 응, 뭐야? 너 목소리가 왜 그래?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누군가한테 말해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뭔데? 하진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 이 말을 꺼내는 순간 자신의 정체성까지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다.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말을 했어. 정확히는 엄마라고. 수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다. 뭐라고? 지금 농담하는 거지? 나도 처음엔 그랬어. 근데 그게 나만 들은 게 아니야. 수술실에 있던 모두가 들었어. 너무 또렷했고 너무 선명했어. 그냥 환청이라기엔 그건 진짜였어. 유민석은 진지한 목소리로 다시 물었다. 혹시 착각은 아닐까? 아니면 뇌의 방어 반응 같은 거? 아니야. 그건 그냥 느낌으로도 아니야. 지금까지 그런 건 수없이 경험해봤어. 이건 완전히 달라. 하진우는 그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새벽 3시가 넘어 그는 다시 병원의 신생아실로 향했다. 간호사 몇 명이 조용히 교대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아기들은 모두 보육기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유나린의 딸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몸을 고요히 말아쥐고 규칙적인 숨결을 내쉬고 있는 모습은 평범한 아기 그 자체였다. 하지만 하진우는 직감했다.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다. 그는 조심스럽게 보육기 뚜껑을 열고 아이의 작은 손을 만졌다. 따뜻한 체온이 손끝으로 전해졌고 그 순간이었다. 아이가 눈을 떴다. 깊고 짙은 흑색의 눈동자가 그를 바라보았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서 이런 눈빛이 나올 리가 없었다. 이건 마치 감정과 의지가 담긴 시선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순간 하진우의 머릿속에 낮게 울리는 듯한 목소리가 파고들었다. 도와줘. 입을 움직이지 않았고 소리도 아니었다. 확실히 머릿속에서 들린 것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숨을 헐떡였다. 주위를 둘러봤지만 간호사들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그 목소리는 오직 자신에게만 들린 것이었다. 하진우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숨을 삼켰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의학도 과학도 아닌 무언가 더 깊은 무언가다. 하진우는 여전히 숨을 가다듬지 못한 채 아기의 시선을 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작은 눈동자는 또렷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안에는 단순한 신생아에게선 절대 나올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감정, 위도, 의식?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시선이 아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존재가 있었다. 그는 다시 아이의 손을 잡아보려 했지만 손끝이 떨려 제대로 닿지도 못했다. 고작 태어난 지 몇 시간이 채 되지 않은 아기에게서 이토록 묵직한 존재감을 느끼다니 의사로서 인간으로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방금 들은 목소리가 울렸다. 도와줘. 그 음성은 희미하지만 분명했고 절박했다. 마치 어딘가에 갇힌 누군가가 외치는 마지막 요청처럼 들렸다. 그리고 그건 하진우의 뇌리에 깊게 박혀버렸다. 돌아서는 그의 걸음이 흔들렸다. 벽에 손을 짚고 복도를 나오는 동안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고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상상이나 망상이 아니었다. 그가 느낀 감정은 환상이 아니었다.
이건 현실이야. 분명히 내 머릿속에서 들린 거야. 그는 곧장 유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민석은 아직 연구실에 있었다. 야, 나 지금 바로 너한테 갈게. 기다려. 그리고 몇 분 후, 둘은 병원 내 신경과 연구실에서 마주 앉았다. 민석은 커피를 한 잔 건네며 묻는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내 목소리 상태가 심상치 않아. 하진우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 아기가 또 나한테 말을 걸었어. 이번엔 입도 안 움직였어. 그냥 머릿속에서 들린 것처럼. 민석은 잠시 말을 잃고 눈썹을 찌푸렸다. 그게 텔레파시 같은 거라는 건가? 나도 모르겠어. 근데 너무 생생했어. 그리고 그 눈빛, 진짜 누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그냥 눈이 아니라 인격이 느껴졌어. 너도 알잖아. 난 이런 거 믿는 사람 아니잖아. 하진우의 말에 민석도 더 이상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아. 그러면 신생아의 뇌파를 한번 측정해보자. 지금 이 아이에게서 어떤 뇌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해보자고. 다음날 새벽, 병원 내의 한 구석. 두 사람은 의료진 몰래 아이의 뇌파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세팅했다. 하진우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들어 올려 기기 위에 눕혔고, 민석은 센서를 연결했다. 화면에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한 뇌파 그래프. 그리고 두 사람의 얼굴에서 동시에 혈색이 사라졌다. 이건 말이 안 돼. 민석이 중얼이며 화면을 가리켰다. 일반적인 신생아의 뇌파는 성인의 절반 이하야. 거의 본능적인 반사 수준의 활동만 존재하거든. 근데 이 아이는 지금 거의 성인 수준이야. 아니, 일부 뇌 영역은 우리가 본 적 없는 수준의 활동성을 보이고 있어. 하진우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이건 그냥 빠르다는 차원이 아니잖아. 이건 사고하고 있다는 거야. 기억하고 있다는 거고. 민석은 침을 꿀꺽 삼켰다. 이 뇌파는 완전히 깨어있는 상태야. 그것도 복잡한 사고를 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순간이었다. 하진우의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그 목소리가 울렸다. 제발 도와줘. 너무나도 뚜렷했다. 아까보다 강했다. 감정이 실려 있었다. 하진우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보였기에 누워있는 아이를 바라봤다. 아이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히 느껴졌다. 방금 또다시 말을 걸어왔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도움 요청이 아니라 무언가 반드시 밝혀져야만 하는 비밀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는 고요히 속삭이듯 말했다. 넌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대답처럼 그의 머릿속에 다시 한마디가 들려왔다. 기억을 찾고 싶어. 하진우는 몸이 굳은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기억을 찾고 싶어. 그 한 문장이 그의 전신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이제는 단순한 기현상이 아니었다. 이건 명확한 의사 표현이었다. 그것도 목적이 있는 의도된 말. 그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작은 숨결, 미동도 없는 입술, 고요한 눈꺼풀. 외형은 여느 신생아와 다를 바 없었지만 그는 확신했다. 이 아이 안에는 어떤 기억이, 어떤 존재가 분명히 숨쉬고 있었다. 유민석도 곧 하진우의 얼굴을 보고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다. 지금 또 뭐가 들렸어? 하진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기억을 찾고 싶대. 민석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잠시 멍하니 있었다. 그러다 이내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말했다. 지우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아마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어떤 현상일 수도 있어. 전생이든 영혼이든 우리가 그동안 허무맹랑하다고 치부해왔던 영역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그 실마리가 지금 이 아이 안에 있는 거야. 그 말에 하진우는 오히려 현실감이 더 멀어졌다. 전생, 영혼, 기억이건 오컬트나 소설에서나 나올 이야기였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현실은 그런 상상 속 이야기보다 더 말이 안 됐다.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너무도 또렷하게 그를 향해 말을 걸고 있었다. 며칠 동안 그는 아이의 곁을 자주 지켰다. 누군가 의심하지 않도록 교대로 신생아 씨를 돌보는 간호사들과 대화하며 자연스럽게 그 옆에 앉아 있곤 했다. 아이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평온하게 잠들어 있었고
때때로 울음을 터뜨렸으며 젖을 먹고 다시 잠들었다. 겉보기에는 정말 아무 이상 없는 아이였다. 하지만 하진우가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거나 눈을 마주치면 그 순간 그의 머릿속에서 짧은 문장들이 흘러나왔다. 나는 누구지? 여기가 어딘가요? 기억이 흐릿해. 그 메시지들은 항상 불규칙했고 가끔은 며칠 동안 전혀 들리지 않기도 했다. 하진우는 그것이 마치 어떤 조건이 맞아야만 전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마치 아이가 자신의 의식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듯한 감각이었다. 그 말들은 그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절박했고 외로웠으며 간절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하진우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몰래 신생아실로 들어갔다. 병원 시스템상 그가 밤에 신생아를 확인하는 건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기에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안아들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정면으로 마주했다. 네가 기억을 찾고 싶다고 했지. 그럼 기억해봐. 뭘 기억하고 있는 거니?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번쩍이며 장면들이 휘몰아쳤다. 빛보다 빠르게 스쳐가는 이미지들. 하얀 벽, 찬 금속, 알 수 없는 기계 장치들. 그 안에서 누군가가 쓰러지고 있었다. 경보음이 울리고 어딘가에서 누군가의 비명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마지막, 흐릿하지만 확실한 남자의 얼굴. 그 남자가 누구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얼굴이 어디선가 본 적 있는 듯한 기시감 어린 인상이었다. 하진우는 숨을 헐떡이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방금 본 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었다. 뇌의 시냅스를 타고 전달된 진짜 기억처럼 생생했다. 그것은 아이의 기억이었고 동시에 누군가의 마지막 순간이기도 했다. 그는 놀란 채로 아이를 내려다보았다. 아이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감정도 반응도 없었지만 그 눈동자 속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침묵이 서려 있었다. 그 순간 병원 내 사이렌이 울렸다. 비상코드 호출.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다. 하 선생님, 산모 윤아린 씨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진우는 재빨리 아이를 보육기에 눕히고 복도를 내달렸다.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설마 그 아이와 관련된 건가? 머릿속을 스치는 불길한 예감. 무언가가 연결되어 있다. 분명히 병실 문을 열자마자 몰아치는 긴장감에 하진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윤아리는 침대 위에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렸고 눈꺼풀은 간신히 떨리며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다. 모니터는 빠르게 깜빡이며 위태로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다급하게 움직이며 상황을 통제하려 애쓰고 있었다. 혈압이 80에 50까지 떨어졌습니다. 심박도 불규칙합니다. 한 간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렸다. 또 다른 의사는 급성 쇼크 상태입니다. 출혈은 없는데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라며 고개를 저었다. 하진우는 재빨리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상태를 확인했다. 분명히 출산 이후 회복도 양호했고 수치도 안정적이었다. 그런데 갑작스레 심장이 무너지는 듯한 이 증상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았다. 그는 윤아린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녀는 눈을 반쯤 뜬 채 간신히 입술을 움직이고 있었다. 아기가. 하진우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말을 들으려 했지만 이내 그녀는 완전히 의식을 잃고 고개를 떨구었다. 심정지 위험입니다. 에피네프린 준비하세요. 의료진이 긴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하진우의 머릿속에는 방금 그녀가 말한 한마디가 맴돌았다. 아기. 그녀는 무의식 속에서도 아기를 말하고 있었다. 그 순간 짧지만 뚜렷한 성광처럼 떠오른 생각. 아이와 산모의 상태는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닐까? 단순한 의학적 연관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연결. 그는 본능적으로 신생아실로 달렸다. 복도를 가로질러 문을 열었을 때 보육기 안에서 윤아린의 딸이 눈을 뜨고 있었다. 작은 몸, 조용한 숨결. 그런데 그 눈동자 더 이상 아기의 눈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깊이, 너무도 선명한 의식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하진우의 머릿속에 또다시 울려 퍼졌다. 엄마가 위험해. 단어 하나하나가 너무 명확했다. 말소리가 아니라 그의 의식에 직접 전달되는 감각. 하진우는 숨을 삼키며 보육기 앞으로 다가갔다.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들어올렸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야? 네가 뭘 알고 있는 거지? 하지만 이번엔 아무 대답이 없었다. 아이는 단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하진우는 직감했다. 산모의 급성 쇼크. 그 원인을 이 아이는 알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을 막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는 더는 기다릴 수 없었다. 다시 연구실로 달려가 유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서가 이 아이가 방금 나한테 또 말했어. 엄마가 위험해라고. 그리고 동시에 산모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이상해. 유민석은 수화기 너머로 침묵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럼 이제 네가 처음 말했던 그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겠네. 하진우는 숨을 멈췄다. 설마 네가 생각하는 그건가? 그래, 이 아이 안에 다른 존재가 있는 거 아닐까? 단순한 신생아가 아니라 다른 기억을 가진, 다른 의식을 지닌 무언가가. 하진우는 두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의사로서, 과학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모든 건 터무니없는 가설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점점 그 가설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다. 그는 다시 아이를 아는 채 신생아실로 돌아왔다. 아이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다. 하진우는 조용히 아이에게 속삭였다. 너는 누구지? 왜 나한테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러자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머릿속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돌아왔어. 하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돌아왔다고? 그게 무슨 의미지? 어디에서, 무엇을 위해? 그는 아이를 조심스레 보육기에 내려놓고 뒤로 물러났다.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고 지금까지의 모든 사건이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되기 시작했다. 아기의 첫 마디, 텔레파시 같은 메시지들, 기억의 이미지, 산모의 급성 악화, 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이어질 듯했다. 그리고 하진우는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단순히 태어난 것이 아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다시 온 것이다. 하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숨이 턱 막혔다. 돌아왔다, 그 말은 단순한 재회나 귀환을 뜻하지 않았다. 그것은 누군가가 한 번 이 세상을 떠났던 존재가 다시 태어난 신생아의 몸을 빌려 돌아왔다는 선언처럼 느껴졌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의료 차트를 바라보다가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조차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게 진짜 현실이 맞는 걸까? 이건 분명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사건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가장 가까운 현실이기도 했다. 몇 시간 뒤, 유나린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완전히 회복됐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의식 상태에 머물렀고 생체 수치는 불안정한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의료진들은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수치만 지켜보고 있었고 하진우는 더욱 확신했다. 이건 단순한 의학적 이상이 아니다. 뭔가 더 깊은, 더 어두운 것이 연결돼 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신생아실을 찾았다. 모두가 잠든 시간이었고 병원은 고요했다. 어둠 속에서도 보육기 안의 아기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하진우는 그 아이가 잠든 게 아니라 눈을 감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다가가 속삭였다. 네가 누구인지 말해줄 수 있겠니? 왜 돌아온 거야? 대답은 없었다. 단지 정적만이 흐를 뿐. 하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아이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다. 기억을 찾고 싶다고 했지. 내 기억을. 그게 어떤 기억인지 보여줄 수 있니?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이 다시 열렸다. 마치 플래시백처럼 장면들이 순식간에 흘러들어왔다. 거대한 연구소, 온통 하얀 벽과 차가운 금속으로 둘러싸인 공간. 의료 장비보다 더 복잡해 보이는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무언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험복을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경고음이 울리는 가운데 누군가 쓰러졌다. 비명, 피,
불꽃, 그리고 한 남자. 어렴풋하지만 강렬한 인상의 남자였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고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마지막 힘을 짜내는 듯했다. 장면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하진우는 숨을 몰아쉬며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이건 분명 아기의 기억이었다. 아니, 이 아이 안에 있는 존재의 과거였다. 그 실험실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듯했고 거기엔 인간의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는 그 기억 속의 남자가 누구인지, 왜 그토록 필사적으로 무언가를 지키려 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다. 그 장면은 너무도 구체적이고 너무도 생생했다. 이건 내 기억이 맞지? 하진우가 묻자 이번엔 망설임 없는 목소리가 머릿속에 들려왔다. 그래. 하지만 전부는 아니야. 짧지만 분명했다. 그 말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다. 공포, 외로움, 분노, 그리고 무언가를 이루지 못한 절박함. 하진우는 떨리는 숨을 내쉬었다. 그럼 무엇을 찾아야 하는데? 왜 이곳으로? 왜 나를 통해? 하지만 그 순간 병원 방송 시스템이 급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코드 레드, 신생아실 이상 징후 발생, 전 의료진 즉시 출동. 하진우는 순간적으로 보육기 안의 아기를 바라봤다. 그러나 그 아이는 그저 조용히 아주 작게 눈을 뜬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이제 시작이다라는 듯한 눈빛으로. 하진우는 번개처럼 보육기 앞으로 다가갔다. 아이는 고요했지만 그 눈빛은 점점 또렷해지고 있었다. 마치 자신이 일으킨 모든 일들을 알고 있다는 듯, 그리고 그 모든 일들의 책임을 지려는 듯한 침착함이 있었다. 의료진이 긴급하게 신생아실 안으로 뛰어들었고 알람음이 계속 울렸다. 그러나 정작 시스템 이상도 생체 수치에 급격한 변화도 없었다. 단지 모든 기계가 일시적으로 멈췄을 뿐이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른 것처럼. 하 선생님, 여긴 문제없습니다. 센서 오류 같습니다. 간호사가 확인 보고를 했지만 하진우는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오류가 아니었다. 무언가, 아이가 발산하는 강력한 에너지가 공간을 일그러뜨린 듯한 느낌. 그는 다시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그 순간 또다시 뇌 깊은 곳에서 낮고 명확한 음성이 울려왔다. 기억이 돌아오고 있어. 그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차분했고 더는 절박하지 않았다. 마치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정확히 찾았다는 듯 침착하고 조용했다. 하진우는 조용히 중얼였다. 기억이 돌아온다고? 네가 누구였는지 알아낸 거야? 하지만 이번에는 대답이 없었다. 그저 고요한 침묵.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진우는 느꼈다. 무언가 변화가 시작됐다는 것을. 그는 아이를 조심스레 내려놓고 병실을 나와 다시 유나린의 병실로 달렸다.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그녀는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녀의 심박 수치는 안정되고 있었고 혈압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의료진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음을 보고했다. 하진우는 천천히 그녀의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희 둘은 연결돼 있는 거구나. 그 아이와 넌 단순한 모녀가 아니야. 그는 중얼이듯 말했지만 마음속은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다.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 아이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것도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돌아온 것이다. 그날 밤 그는 유민석과 다시 만났다. 연구실 한 구석에서 둘은 아기의 뇌파 기록과 지난 며칠간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있었다. 민석은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말했다. 이건 전혀 논문으로 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이건 세상이 받아들일 수 없는 진실이야. 하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해. 세상에 말하기 전에 우리 둘만이라도 이 진실의 끝을 봐야 해. 민석은 기록지를 뒤적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우야, 혹시 네가 잊고 있던 누군가가 정말 돌아온 거라면? 그 아이가 내 과거와 연결된 인물이라면 어떨 것 같아? 하진우는 눈을 감았다. 민석의 말은 그의 마음속 어딘가를 정확히 찔렀다.
그는 모르고 있던 감정을 자각했다. 나는 그 눈을, 그 목소리를 어딘가에서 오래전에 느꼈던 것 같아. 민석이 조용히 물었다. 그럼 그 아이가 네가 잊고 있던 사람일 수도 있겠네. 하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는 다시 그 마지막 메시지가 떠오르고 있었다. 나는 네가 잊고 있던 사람이다.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조각만이 남아 있었다. 병원 옥상.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하진우의 뺨을 스쳤다. 그는 손에 들린 보육기 모니터를 가만히 내려다보며 눈을 감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운 깊은 곳으로 가라앉고 있었다. 아이는 지금 신생아실에 안전하게 누워 있었다. 그러나 하진우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단순한 신생아가 아니다. 그 안에 깃든 존재는 어쩌면 자신이 한때 너무도 사랑했고 너무도 깊이 잃어버렸던 그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걸. 기억은 뚜렷하지 않았다. 마치 먼 안개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처럼 희미했지만 감정은 분명했다. 누군가를 잃은 고통, 그 사람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그 모든 걸 봉인해버린 채 살아온 지난 세월. 하진우는 이제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점점 기억나기 시작했다. 몇 년 전,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였다. 그녀는 생명윤리연구원이었고, 과학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누구보다 진심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사고, 실험실에서 발생한 정체불명의 화재, 그는 당시 응급호출을 받고 달려갔지만 이미 그녀는 온몸에 화상을 입은 채 의식불명 상태였다. 그리고 결국 그 손을 잡아주지 못한 채 그녀를 떠나보냈다. 그 후 그는 기억을 덮었다. 아니, 의도적으로 봉인했다. 너무 아팠기에, 너무 괴로웠기에. 그리고 지금 그 기억의 틈이 아이를 통해 열리고 있었다. 아이의 눈동자에서, 아이의 침묵에서 그는 그녀의 마지막 눈빛을 보았다. 너였구나 너. 정말 돌아온 거야? 하진우의 입술이 떨렸다. 그 순간 머릿속에 마지막으로 선명한 목소리가 울렸다. 응, 나는 네가 지키지 못했던 사람, 이번에는 너를 지켜줄게. 하진우는 두 눈을 감았다. 눈물 한 줄기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의 무의식 속에서 늘 자신을 괴롭히던 죄책감이 용서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이건 단순히 누군가의 환생이나 초자연적 현상이 아니었다. 이건 두 사람의 마음이 다시 만난 순간이었다. 다음 날 아침, 유나리는 기적처럼 눈을 떴다. 아기 어디 있나요? 그녀는 약한 목소리로 물었고, 하진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걱정 마세요. 아주 건강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아이예요. 그날 이후 하진우는 아이의 곁을 더 자주 지켰다. 그녀는 조금씩 자라났고 말도 걷기도 조금 이른 시기에 시작했지만 무엇보다 특별한 건 그녀의 눈빛이었다. 마치 수많은 생을 살아온 영혼이 어린 몸에 깃들어 있는 듯한 눈빛. 시간이 흐르며 하진우는 더는 아이에게 정체를 묻지 않았다. 그저 매일 조용히 속삭였다. 고마워. 다시 와줘서. 그리고 아이는 늘 조용히 웃었다. 마치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아주 조용히.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이제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과거를 품은 채 새로운 미래로. 그리고 언젠가 이 세상이 준비된다면 그 아이가 품고 있는 더 깊은 진실도 세상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는 네가 잊고 있던 사람이다. 그 한마디는 단지 한 생의 기억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된 문장이었다.